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을 포함해서 총 34개가 된다는 분석이고요. 추가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당국자들이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를 막지 못할 경우 머스크가 사업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잠재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중국 내부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관련주, 틱톡 관련주들이 큰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 소재 제약사와 14억 1,011만 달러, 하나로 2조 747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번 계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팀이 매달 관세를 2%에서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 세계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 역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다소 소강된 모습들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리스크 오프의 심리들이 반영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 현재는 좀 눈치 보기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역시도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도 있고요. 또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에 관한 성장성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을 넓혀서 분석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코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들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케알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많은 소통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치가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하고 촘촘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면서요.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식의 위대한 미국 속도전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리스크들이 오히려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헤드라인은 또 옛날 헤드라인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일주일 전 헤드라인이고요. 이 헤드라인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연방정부 첫 라인이죠. 네. 트럼프 연방정부 부채 상향 한도 조정 재요구. 이거 어떻게 풀어볼까요? 저희가 시장에서. 시장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출렁였죠. 네. 그런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네. 지표의 발표일까요? 아니면 물론 이제 금리와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주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나긴 하는데 이 지표의 발표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으로서의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할 때 지표의 발표는 중요하지 않. 일부 중요하진 않지는 어. 않지만 일부 시장에 영향도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음. 잔파동이죠. 네. 그러니까 잔파도.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방향성이 있고요. 방향성 내에서 일부 웨이브를 주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표 발표는 이 웨이브를 주는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요. 방향을 만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향은 우리가 예측하는 형태로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얘기를 네. 드렸지 않습니까? 네. 왜 지금 장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내용이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뉴스나 시장에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시게 네. 되면 지난해 1월에 네. 미국에서는 그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거의 이제 맥시멈 라인까지 다 차서 맞습니다. 셧다운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 1월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1월 2일 첫 개장일부터 네. 1월 15일까지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극적 타결을 통해서 합의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때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금리와 통화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셧다운이라든가 금리를 결정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지영이 건.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네요. 미국에서요, 셧다운이요. 이미 부채 한도가 많은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미국 전체 경제 규모적 측면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제조업은 30%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70%는 서비스업이고요. 이 서비스업의 대다수를 금융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그 수익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이루어지는 형태에서의 나라거든요. 네. 그럼 연준이 네. 어떤 금융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준에서 달러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달러를 유효적절한 낮은 가격에서 발행을 했다가 걷어들일 때는 높은 가격에서 걷어들이는 게 유리하겠죠. 네. 금리,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채권을 발행할 때는 낮은 금리로 발행을 했다가 걷어들일 때는 높은 금리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왜 여기서 셧다운 얘기를 했냐면 지난 1월에 셧다운 시한이 돼서 1월에 극적 타결을 통해서 1년 연장이 됐어요. 네. 그 1년 연장된 게 지금입니다. 네. 30조 달러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30조 달러가 이번 주 상황에서 다 소모를 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분명하게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요. 네.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금리와 통화 정책을 가늠함에 있어서 새롭게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달러를 찍어내야 됩니다.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 하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내려가야지만이 연준이 요구하는 대로 낮은 금리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내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고용 지표라든가 미국의 금리 상황이라든가 또 환율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많이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는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현상도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고점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지영 앵커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리스크 오프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리스크 오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다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을 리스크 오프 시장이라고 네, 합니다. 네. 외국인 투자를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 네. 리스크 오프가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리스크 온입니다. 온인가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연초에도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74조를 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채권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을 주식 산다. 일부를 팔긴 하지만 채권 시장을 사들이면서 여전하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온 시장이 방향성이 전환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대기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 매도만을 보고 리스크 오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리스크 온이고 시장이 변화할 때는 외국인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분위기이다. 그럼 제가 좀 좁게 봤네요, 시장을. 넓게 봤어야 됐는데요. 그죠? 다양한 상품의 네. 동향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해석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그죠? 네. 전체 시장 주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그쵸. 진행을 하는지를 네.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분들.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네. 외국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관이 또 어떤 의도로서의 맞아요.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읽어내게 되면 맞아요.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유효적절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장, 네.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네. 지금 장을 보면 무섭지 않지 않나요? 저 무섭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전 시장의 상황 또는 무서웠어요. 2주 전 시장의 상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빠질 때는 무서웠어요. 맞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주가도 하락을 한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20포인트 이상의 주가 맞아요. 하락이 나타났죠. 네. 과거 같으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의 전체 참여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상황 빠지면 뭐 다음 주 정도 올라갈 것 같아. 빠지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 때 한번 사볼까라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전반의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오늘 헤드라인의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다. 더 추가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헤드라인 쪽에? 헤드라인 쪽에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타이틀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분께 네. 읽어드린 게 네. 현재의 조정은 네. 매수를 위한 조정. 흔들려도 갈 길 간다. 갈게 간다. 좋네요. 네. 이게 오늘 헤드라인의 네. 오늘 내용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또 외국인의 시선들 체크를 해봤고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된 또 시장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학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바이오주들 움직임 어떻게 풀어볼까요? 그 전에 먼저 CES가 있었죠. 얼마 전에. 맞아요. CES 있었죠. CES에서 네. 핫했던 이슈가 유리기판 아니지 않습니까? 유리기판이요. 유리기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더라고요. 여전히 네. 살아 있고 올 한 해 유리기판 그러니까 AI 가속기 분야에 있어서 지난해 HBM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유리기판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흔들려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행사는 이제 제약바이오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바이오 흐름에서의 상황이 지난해와 같이 어떤 전반의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낼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하는 헤드라인이라고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움직이는 근간이 되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지난해 그 대기업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인사이동 내에서 SK그룹은 SK그룹의 장녀가 그 SK바이오팜의 본부장을 맡았어요. 네. 바이오 부분을 총괄한다는 얘기. 롯데그룹도 그 신유빈 3세가 그 롯데 그 바이오 관련해서 총괄하는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바이오 섹터에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리가캠을 인수하면서 어떠한 그 바이오 섹터에 힘을 주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대기업단에서 바이오 섹터에 지난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또 인사이동도 바이오 중심의 흐름을 만들어 갔던 내용이 지난해에서 바이오가 움직이는 근간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올해에는 물론 이제 그 컨퍼런스도 있긴 하지만 네. 올해에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것인가? 그럼 어떤 이슈로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 지영이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네. 수출 계약을 했다는 내용. 맞아요.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 물론 지난해에서부터 수출 계약건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확장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지난해 흐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다만 상황이 바뀔 겁니다. 지난해 시장에서 강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CDMO하고 비만? 신약 내에서 네. 비만약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컨퍼런스 이후에 비만 치료제가 또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주식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네. 과거에 주도했던 이슈가 새롭게 시장이 바뀌었을 때 또 주도한다?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어떤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서의 많은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인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섹터가 어떠한 이슈가 이번 그 흐름에서는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을 잘 판단해 보게 되면 네. 미국에서 일라이릴리가 지난해 주가 상승에서 흐름을 주도해서 움직였죠. 일라이릴리의 재료가 뭐였을까요? 일랄릴리는 이제 SC 제형 아니었나요? SC 제형도 있었고요. 네. 당뇨병 치료제를 아. 개발하면서 부작용으로 네. 첫 번째 비만약이 맞아요. 개발됐고요. 네. 두 번째 치료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음.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제품화 시켰던 게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6월에는 FDA 승인을 치매 치료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뇨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작용으로 두 가지 제품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해에는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의 주가 상황에서와 이 제품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비만 치료제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일라이릴리 최근 주가가 4일 동안 연속해서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일부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에는 비만 치료보다는 치매 치료 관련 내용에서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 더 형태의 주도할 모습이 것이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증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유한양의 최근 주가 오늘은 네. 조정받고 있어요. 오늘은 조정입니다. 최근 흐름 내에서 굉장히 그 유연한 그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죠. 네. 물론 폐암 치료제 내용도 있었겠지만 반려견 치매 치료제 관련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매 치료제 관련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 조금씩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올해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전반의 흐름들이 이번 컨퍼런스 이후의 상황 하에서 CES에서 유리기판이 만들어졌듯이 이번 JP모건 탈시카 컨퍼런스 이후에는 치매 치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ADC 쪽은 어떻게 보세요? 항암 치료제 표적. 네. 표적 항암 치료제 네. 일부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장 흐름이 긍정적이에요. 네. 작은 종목들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를 만들어가면서 쭉 끌고 가기 위해서 큰 종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부족하고. CDMO는 삼바, 그렇죠. 그 비만 치료제는 유한양행 유한양행. 이런 큰 종목이 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제형치료제 같은 게 네. 라든가 또는 항암치료제 같은 경우는 큰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로의 주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을지 네. 몰라도 네. 전체 시장의 흐름을 끌고 가기는 조금은 약하지 부족하다?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첫날 M&A 관련해서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M&A 기대감을 가진 종목군들도 우리 기업 중에 생겨날까요, 대표님? 우리 기업 중에서도 지난해 아마 그 인수된 기업 피기 인수된 기업들이 몇몇이 있었던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사에서 국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내용이 뉴스화 되었을 때는 주가가 이미 상승했거나 또 맞아요.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맞아요, 흐름들을 맞아요.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투자를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개별 특정화된 내용의 테마와 관련된 재료보다는 그러니까 피임수라든가 기업보다. 네.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발 치료제라는 내용보다도 큰 섹터 흐름에서의 방송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는 그쵸. 투자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업종의 큰 물줄기가 무엇이 될 트렌드. 것인가, 네. 트렌드가 트렌드가. 무엇이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지난해는 비만 치료제였다면 올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알았지만 확정돼 가고 있는 형태에서의 트렌드를 한번 읽어가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이어질 텐데요. 트렌드에는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어떤 종목군들, 어떤 기업들 기대해 볼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소식입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지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로 시장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딱 도래가 됐죠. 그런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표정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작년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무려 15%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업종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46% 넘게,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28% 넘게, 건설 같은 경우에도 27% 넘게 떨어졌고요.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26% 넘게 내림세를 보였고, 작년 내내 상승 랠리를 이끌었었던 제약마저도 24% 넘게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전체 18개 업종 중에서 무려 15개 업종에 대해 3개월 내 영업이익 전망치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3개월 전에 잡았었던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줄어들었다, 눈높이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언컨대 하락폭이 가장 깊었죠. 역시나 전기차 수요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사들이 영업이익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3개월 사이에 무려 95%나 줄어들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동기간 무려 93%나 급감했습니다. 자, 기계장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전망치 2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사이에 20% 넘게 하락을 했고요. 두산 밥·켓 역시도 동기간 38%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건설업은 어떨까?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업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게 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눈높이 역시도 하향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송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해양 분야에 있어서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3개월 전보다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연 돋보이는 업종은 바로 증권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대형 5대 증권사 작년 전체 영업이익 살펴봤더니 5조 6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68%나 급증을 한 것이고요. 이 안에서 4개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4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증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순서로 영업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이게 되면서 투자 열풍이 일었었죠. 당시 5개 증권사 모두 다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호실적의 배경은 무엇으로 꼽히고 있을까? 개인은 개인인데 조금 다릅니다.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개인 때문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 보관액 한번 살펴봤더니 2024년 말 기준 163조 원 돌파를 했죠. 1년 전과 비교해서 65% 가깝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식 수수료율은 국내 주식 수수료율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말은즉슨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해외 주식 수수료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부진을 상쇄시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장중한 때 5%가량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죠. 유럽 소재 제약사와 CMO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규모가 2조 원을 넘습니다. 이 돈은요, 작년 전체 수주 금액의 40% 수준이라고 하고, 작년 전체 수주 금액 살펴봤더니 5조 4천억 원가량이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조 원 규모의 이런 빅들을 3건이나 체결을 하면서 입지를 공고히 한 바가 있었죠. 작년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그 전년 대비해서 1.5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는 벌써 잘하고 있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죠.
자, 일단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 무려 17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FDA로부터 41건, 그리고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36건을 포함해서 총 340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5공장 4월에 완공됩니다. 5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 18만 리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완공이 되게 된다면 총 생산 능력 78만 4천 리터로 전 세계 1등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6공장, 7공장, 8공장까지 2032년까지 완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다 18만 리터이기 때문에 총 132만 4천 리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이야기인데요. 블랙엘에서 좀 발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해결법으로 지금 한국의 유리기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C의 미국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규모 역시도 빠르게 커집니다. 올해 9조 원이었는데 2028년에는 1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장중한 때 10% 안팎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선과 조선기자재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업과 그리고 해운업과 관련해서 좀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결정을 지었죠. 그 반사수에 받아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번에 올해 수주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별 수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한화엔진과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음원과 음반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SM 측에서 하트2 하츠라는 이런 신인 그룹이 내달 데뷔를 할 것이다라는 예정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4분기에 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역시도 이번 1분기 실적 호조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모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 JYP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려잡는 움직임.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SM과 JYP 나란히 6%대 강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OECU 시간에는요, 엔비디아 블랙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유리기판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평 바로 들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한 주평 또 대표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정받는 건 무서워할 필요 무서워할 없다. 필요 없다. 또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흔들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한 주평은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우리 지금 시장들을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볼 필요는 그럼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은행을 섹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세 가지 네. 짧게 한번 짚어가면 네, 네, 네. 첫 번째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미국의 실적 시즌, 맞아요. 우리보다도. 네, 우리보다. 지난해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한 월이 1월, 4월, 7월, 10월이었어요. 네. 그 주가 지수의 흐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면 1월, 4월, 7월, 10월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장중, 월중 네. 위아래 구간에서의 흔들림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월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내용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네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하락 기조로의 전환이 아니고요. 그 월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 다음 월에는 주가 상승을 했어요. 네.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재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6% 정도 흐름이 진행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에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하는 적은 최근 내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전혀 없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실적 우려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국내장에 영향을 줄 때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네. 실적 시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증권사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미래에셋, 키움, 삼성증권 얘기를 해주셨죠. 네. 전체적으로 이번에 매출이 좋아졌다, 네.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그랬는데 이 회사들이 그 해외 투자 기반으로 한 영업력도 컸지만 채권 시장에서 아주 강자들입니다. 네. 최근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시장 수익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됐고요. 이들 종목들의 흐름들은 뭐 증권 업종의 전체 흐름이 PF와 관련된 영향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삼성이라든가 키움이라든가 미래에셋 같은 종목들은 흐름에 긍정적으로 요인으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2만 원입니다. 네. 90만 원 내렸다 100만 원 다시 돌파했는데 부담스럽다. 100만 원 이상의 주가에서 더 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네요, 참. 예전에 카카오도 액면 분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11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액면 분할 이슈가 발현되면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2만 원 수준에서 100만 원에 안착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어떠할까라고 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네. 정리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쾌한 또 해답들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대표님께서 주목하신 이슈들 보면서요. 대표님이 오늘 또 꼽아주신 종목들까지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또 5이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이슈 열어볼까요, 저희? 한번 같이 이야기를 보시죠. 들어보시죠. 네. 아, 이게 또 유리기판 관련주가 네.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금 움직여줍니다. 어제는 조정 받았죠. 네, 어제는 그리고 조정이었습니다. 그제에도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네.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유리기판, 일시적인 테마 흐름 아닐까? 주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30% 40% 올라왔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선뜻 매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조금 매매가 잘 안 나가는 형태로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실 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을 하나 이끌어가는 테마가 만들어지고 이슈를 선점하는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업종이라고 하나? 주도 흐름을 주도 섹터. 네. 보게 되면 종목 간의 흐름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게 대형주가 있고요. 대형주가 있고 소형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분포도가 한 7, 8개에서 10개 종목이 분포도가 되어 있는 형태로의 테마를 끌고 갑니다. 지난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종목이 하나 움직이고 나머지 작은 종목들이 네. 또 동생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네. 형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큰 종목은 유한양행이었을 것이고 나머지 작은 종목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세게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유리기판 내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 SKC죠. SKC죠. 대형주죠. 네. 이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종목 그러네요. 중에서는 뭐 피롭틱스 같은 종목의 장비주 주가가 정도? 네. 탄력적이죠. 네. 그리고 이외에도 유리기판 내에서의 종목이 한 10종목 정도 현재 조금씩 또 확산이 되고 확산이 있고 늘어나고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들면서도 좀 계속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의 종목 분포도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끌고 가면서 흐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종목 분포도를 형태로 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네. 지난해에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그 이슈는 AI. AI요. 그리고 네. 그 내에서 가속기 중에서 HBM. HBM이죠. 그러니까 네. AI 가속기가 큰 틀이라고 한다면 그 내에서 반도체를 다층으로 쌓아서 속도를 개선시키는 맞아요. HBM 반도체가 지난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다소 탄력이 좀 떨어졌죠. 올해는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해서 AI 가속기 시장은 확장형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해까지는 HBM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단계 확장되어서 올해는 국내 시장에서는 유리기판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 어떠한 형태로 가속기 형태의 진행을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AI 가속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 발현되는 내용은 유리기판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흐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리기판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단기간 내에 시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꺾이는 그러니까 테마주 성격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이슈를 만들어가는 종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참 어렵죠.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올라간다 싶으면 세게 올라가 버려요. 네. 조정받을 때는 그동안 올라간 거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사기가 애매합니다. 네. 이런 종목을 살 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뭐냐면 애드업 전략입니다. 그게 뭐예요? 애드업 전략이? ADD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한다라는, 그러니까 더한다라는 업이 전략인데 전략. 한 3번 정도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현재 시점에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30, 30, 30을 사시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 주식 딱 삽니다. 사요, 30%.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주가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빠지면 사는 거죠. 네. 저점에 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애드업 전략은 주식을 사서 빠지면 그냥 홀딩합니다. 나중에 손절할 수도 있어요. 손절 라인에 가게 되면 손절할 수는 있겠지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샀던 가격을 돌파하거나 그때 추세상 흐름에서 돌파 과정이 나오면 30을 사고요. 이렇게 돌파 시점에 애드업 전략으로 나머지 30, 30, 30을 모아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죠. 그게 승률이 좋나요? 좋습니다. 이 아, 기관이 진짜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고점 네. 매수, 저점 매도. 그러니까 고점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 흐름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추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속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라갈 때 흐름에 맞추어서 주식을 사는 건데 3번 정도 분할해서 사면 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진입도 1차 흐름의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그럼 어떤 걸 애드업 전략으로 우리가 가져가면 좋을까? 대표님 승부주 공개를 해주시죠. 애드업 전략을 구사하실 때는 네. 가벼운 종목보다는 좀 묵직한 종목이죠. 왜냐하면 묵직한 것. 가벼운 종목은 순간적으로 5%, 10%가 왔다 갔다 하기 그쵸.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죠. 애드업을 하는 시점의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대형성 종목에 약간은 묵직한 종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애드업 전략을 가져간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이밍이나 시점을 정확하게 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C. SKC. 네. 아. SKC에 대해서 유리기판 나는 사보고 싶다.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네. 한다면 애드업 전략을 통해서 SKC에 대한 현 시점 구간에서의 1차 진입 흐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SKC 조금 더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선택을 좀 해주셨는지. SKC 같은 경우는 뭐 기사에 많이 나왔지 저 않습니까? 대장주니까 그냥 가보자 이런 건가요? 상용화가 제 생각으로 한 27년도에 될 것 아, 같아요. 27년도인가요? 좀 더 빠르지 기간은 않나요? 남았는데 네. 시장에서는 지난 그 CES 박람회에서 이미 판매를 했다. 맞아요. 팔고 뭐, 왔다. 팔고 왔다. 뭐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얘기인데 이제 네. 팔고 왔다라는 거는 물량을 지금 당장에 납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계약했다. 우리 회사가 너희 물건 사겠다라는 뭐 구두 구두 계약 계약.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용화는 27년인데 좀 시기는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5년이지 않습니까? 네. 26년 내년도 정도라고 한다라면 일부 뭐 시제품 일부 나왔기 때문에 네.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상용화되어지는 시점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우리가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유리기판이라는 이슈가 좀 더 멀리 많이 가기 위해서는 네. 좀 시차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된다. 우리가 전기차 흐름을 보게 되도 네. 오늘 LNF가 굉장히 강하죠.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업종에 대한 전반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LNF가 과거 2020년도에 주가 2차 전지 흐름을 끌고 갔던 대표주였어요. 맞아요. 이후에는 에코프로 주가 네. 만들어갔지만 그래서 초기에 대표주가 끌고 가는 게 시장의 반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시기를 두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20년에 출발해서 23년에 피날레 치는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움직였던 것처럼 이 유리기판 또한 바로의 상용화가 돼서 바로 매출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재료 가치가 업해지면서 이 주가의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용화 시기를 우리가 짧게 빨리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애드업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리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요. 위를 보고 투자해야지 아래를 보게 되면 아, 저 가격 내가 일주일 전에 봤던 가격인데 10,000원에 봤는데 지금 15,000원이야. 절대 못 삽니다. 위를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접근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또 SKC의 전략들 한번 세워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또 많은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대표님과 감사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이재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일정을 알 수 있다면 시장의 모멘텀들을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저희가 넥스트 마켓을 통해서 짚어드렸던 다양한 테마군들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 이후에 좋은 탄력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일정들 살펴보시면서요. 시장의 모멘텀들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장 내일이죠. 내일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일 일정을 정리하기에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실적 발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은행주, 금융주 위주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 금융주들의 움직임들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미국의 실적 발표가 이번에 중요한 이유가 증시 상황에서 이 매파적인 스탠스가 유지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나마 주가의 모멘텀은 기업의 성장률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야지만 글로벌 증시가 보다 양호한 환경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요. 실적 발표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도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온다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또 한 번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일본의 코스메틱 박람회 역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주들의 조금의 움직임들도 같이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CPI 지표에 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보자면요. CPI 지표가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와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각 기업들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에 관한 폴캐스트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히 보이시진 않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8%를 내다봤고요. JP모건은 2.9%,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9%를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인 통계를 내봤더니 CPI 지표가 아마 2.9% 나올 것이고 0.3%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0.3%가 상승하게 되면요.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연준이 목표치로 보고 있는 2%에서의 괴리감들은 여전히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매크로적인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채권 금리에 관한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CPI 지표는 이번에 특히 많이들 주목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CPI 지표와 미국의 실적 발표가 같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요. 글로벌적인 매크로 변수와 함께 시장의 모멘텀들이 소강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요. 우리 시장에서의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정들 한번 저희가 같이 소화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는 외국인의 시선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는 박앤세일 중이다.
아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최근에 주요 상장사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몇 가지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지금은 10.25%까지 급격하게 올라섰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4% 정도의 지분율밖에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2배 이상 늘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같은 하나그룹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율도 최근 연초 들어서 급격하게 늘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이 삼양식품과 같은 K푸드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지분율을 늘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호텔신라와 이마트와 같은 정용진 관련주들도 역시나 지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호텔신라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시선에서는 트럼프와의 만남을 갖는 신세계 회장에 관한 관심도 역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 탄으로 보자면요. 조선주와 방산주 그리고 K웨이브, K푸드라든지 K뷰티 관련주들 여전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삼양식품이 신고가 랠리를 달성하면서 개인과 기관들은 물량을 내다 팔았는데요.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그대로 담아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히 유효하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과 APR도 여전히 최근 들어서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율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의 시선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비교적 긴 호흡이기 때문에요.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황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간만에 9만 달러 선을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그래도 상승세 나타내주면서요. 9만 5천 달러 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필두로 알트코인 쪽에 관한 흐름들도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1,360달러 선, 3,165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BNB 코인도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상승이 나와주면서요. 전반적인 밈코인의 흐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마켓과 함께 암호화폐 시황까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